한국대학교에서 아동문학 전공으로 이제 권정선 선생님의 문학을 그 주제로 이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신학 박사를 마치고 몇 년 고민하다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음대 들어가면서 나 이제 내 인생은 시작됐구나 했는데 들어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대 그 드센 그 분위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 학교에 문예창작학과가 있으면 저는 그 전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그 노래하는 거 좋아하지만 글 쓰는 거 정말 싫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글 쓰는 거는 이상하게 잘 맞아요, 저랑.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제 꿈은 세계를 다니면서 오페라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옛날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집과 도서관과 학교만 오가는 조용한 생활을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오페라 극장이 아니라 도서관이 그렇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인천에서 이제 배다리 헌책방 골목 근처로 이사 갔습니다. 너무 그 분위기가 저한테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시작했습니까? 자, 우리 동요 하나 부르고 갈까요? 초록빛 바다 한번 아시죠? 네. 하나, 둘, 셋, 넷.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며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며 파란 하늘빛 물이 들지요 어여쁜 초록빛 손이 되지요 초록빛 여울물에 그 손을 담그며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 물결이 살랑 어루만져요. 사실 글씨가 끝에까지 읽으면 조금 슬픈 시예요. 왜냐하면 그 박경종 선생님이 그 함경도 함흥 해안가를 그리면서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순이를 생각하면서 쓴 동시거든요. 시량민 아픔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가락을 붙이느냐에 따라 멜로디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밝죠. 저는 이제 그 뭐냐면 사과나무의 소원이라는 동시를 썼는데 전 되게 약간 좀 서정적으로 썼어요. 근데 작곡자가 이제 발표했는데 너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고픈 나는 작은 사과나무 딴딴딴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의도한 게 아닌데 근데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슬프게 썼는데 근데 뭐냐면은 그 동요 세상에서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너 아빠 있잖아. 그래서 동요 아빠 하자. 그런데 어느 날 쭉 질문했어. 아빠 저 칭찬받고 싶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너무 고맙고 진짜 눈물 나게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자녀가 없는데. 그래서 얘한테 뭘 줄 수 있을까 해서 그 사과나무의 소원이라는 동시를 써서 보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5년 전에 저한테 페이스북 연락이 왔어요. 아빠 저예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들어갔다고. 지금은 졸업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또 다 크면 또 초등학교 때는 막 맨날 연락하지만 다 크면 또 이제 남자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한번 만나서 저녁 밥 먹고 제가 선물 한번 보내주고 미국 갔을 때 이거 로스앤젤레스 쓰여지는 야구 모자 하나 사서 보내주고 하고 이제 연락을 서로 못 하고 있지만 전혀 안 서운해요. 결혼 나이잖아요. 근데 아빠를 떠나거든요. 친아빠도 떠나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동시에 그 아이를 늘 생각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두목회라고 해서 사실 보스 회인가, 두목님들 모이는 회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 번째 목요일에 그런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권정선 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 사진 굉장히 뭔가 좀 권정선 선생님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대장간 출판사 배영화 대표님이 이 사진을 산다고 저한테 연락 준 거예요. 이걸 사려고 한겨레 신문사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니 대표님 그 권정선 재단 홈페이지 가면 얼마나 사진 있는데 적당한 거 쓰시고 조금 그냥 재단에 좀 후원 좀 하셔요. 뭐하러 돈 쓰세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재단에 후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기왕책을 만드는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한겨레 신문사에서 돈을 주고 사셨어요. 또 5.0까지 찍을 수 있도록 사셨다고 하는데 저 딱 책을 받아보니까 정말 제대로 사진을 만드셨더라고요. 권정선 선생님의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한겨레 신문사에서 권정선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기사에 올랐던 사진입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어떠셔요? 그 동심이 살아있는 권정선 선생님이시죠? 그 강아지를 뭔지 아십니까? 뺑덕이에요. 암컷이었나 봐요. 근데 아니 그 권정선 선생님이 기르는 강아지인데 권뺑덕이라 그러는데 이뺑덕이라고 문패를 넣었더라고요. 권뺑덕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 고양이 2마리 키우는데 암컷 고양이가 셀라고 무드셀라 오래 살으라고 좀 몸이 안 좋을 때 길고양이를 입양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 오래 살아라. 그래서 셀라. 둘째는 평강한 애라. 수컷은 평강이에요. 근데 다 아내가 홍셀라 홍평강 그러길래 저는 방셀라 방평강 하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뭐 다른 사람 이름을 했습니다. 이렇게 뺑덕이를 굉장히 사랑했던 분이고요. 자, 호주 이뺑덕. 아니 권뺑덕이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엽죠? 근데 이 뺑덕이 할머니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도 옛날. 지금 살아계시면 40세 됐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출만할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교회에서 하는 강의도 아닌데 왜 갑자기 성경 말씀 올렸을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 혹시 제가 왜 올렸을 것 같습니까? 저는 권정선 선생님의 모든 작품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권정선 선생님이 글에 쓰셨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이다 하면서 6절부터 9절까지 딱 쓰셨어요. 바로 이분이 염원했던 세상, 이분이 염원했던 작품 세계가 여기 있습니다. 보셔요. 이리가 어린아이와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짐승이 함께 있어.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먹고 먹히는 관계잖아요. 자, 이렇게 그 무서운 그 사나운 육식 짐승과 초식 동물이 함께 사는 것,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저는 이걸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로운 공존. 바로 이게 권정선 선생님의 작품의 중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이게 중심이에요. 여기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공존. 권정선 선생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140여 편에 되는 많은 작품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원장님 좋아하시는 이자, 오자, 덕자 선생님 계시죠? 자, 누가 이호통 선생님이고 누가 권정선 선생님일까요? 맞추시는 분들 선물 드릴까요? 손 들어주세요. 예, 작곡가 선생님. 이호덕 권정생. 왼쪽 이호덕, 오른쪽 권정생. 예, 맞습니다. 예, 딱 보면 알겠죠? 뭔가 좀 권정선 선생님이 잠깐 좀 바짝 굶기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사실 권정선 선생님이 되게 친한 좀 어려워했다고 해요. 연세도 띠동갑이신 걸로 제가 알고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평론가셨고 그래서 몰라도 이분의 그 평론을 보면은 좀 무섭습니다. 가끔가다 이제 근데 옳은 말인데 꾸짖어요. 동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근데 어린이를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선생님이고요. 바로 이호덕 선생님이 1972년도에 강아지똥을 읽고 나서 찾아갔어요. 서로 팬인데 서로 만난 거예요. 이 권영선 선생님은 갑자기 무슨 나무인지 시집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이호덕 선생님의 시집을 동시집을 서점에서 보고 나서 나 이분은 만나고 싶은데라는 마음을 늘 가지셨고요. 근데 또 이호덕 선생님은 강아지똥을 읽고 나서 야 이렇게 대단한 작가가 있느냐 해서 서로 팬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만났는데 한 분은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고 한 분은 바짝 쫄아가지고 이렇게 긴장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이때는 뭐 교장 선생님과 그 시골에서 그냥 그 삐쩍 말라가지고 종치는 정말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강아지 똥을 쓰셨을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고 시골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물론 작가지만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 이호덕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권영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이호덕 선생님이 권영 선생님 작품을 알리려고 엄청 애쓰셨고요. 권영 선생님이 힘들면은 돈도 보내주고 이걸로 일단은 쌀 사시고 약 좀 사서 드세요. 이렇게 진짜 이호덕 선생님이 권영 선생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견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호덕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혹시 신 이산화 선생님 아세요? 한라산 그분한테 이 책을 보내드리려고 제가 전화하면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거기 도서출판 산하에 기획위원을 있을 때 권영선 선생님의 그 하느님의 우리 옆집에 사세요? 하느님의 눈물 이걸 다 출판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권영 선생 연구 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하느님의 눈물 보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희야 뭐 생활하려고 한 건데요. 말씀하시지만은 정말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연구합니다. 근데 이산화 선생님이 그렇게 또 존경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또 안도현 교수님 아시죠? 어제 가서 교수님 사인해 주세요. 사인도 받았지만은 안도현 교수님은 저 방위병 때 도시락 싸들고 향방이셨대요. 그런 군방이었고, 하여간 방위병 때 이렇게 아저씨 하면 쫓아다녔어요. 권영대 선생님은. 그럼 권영 선생님은 도현이 왔냐 이런 관계였죠. 그 유명한 이산화, 안도현 두 분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 또 이분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 책을 안도현 교수님한테 선물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예. 그 어려운 이호 선생님인데 그래도 환히 밝으시죠? 이분은 막 오지 학교 정말 걸어서 1시간 이상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도 교장 선생님 하셨더라고요. 그 바쁘고 힘들고 자취해야 되고 식구들 못 데려오고 그 가운데서도 작품을 쓰시고 평론을 쓰시고 권정 선생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셨어요. 정말 이호동 선생님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누구 같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모름에 나왔죠?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사야 선지자를 소개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권영근 선생님이 사상 영향받은 몇 분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이사야서 11장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목가적인 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나라가 불안할 때, 위태할 때, 휘청거릴 때 선포한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뭐냐면 이사야는 이제 제가 선지자 할게요 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딱 받았을 때 선지자 때 나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너 가서 전해라면은 전해야 돼요. 왕한테 회개하시오. 그러면 왕이 하옥시켜라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오호라 나 망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분이 그 왕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부름 받아서 당시 또 그 뭡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패권 국가가 이렇게 침범하려고 할 때 왕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도 애굽도 절대 기대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마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북돋으면서 선포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그 이사야 11장에 나온 6절 9절이 샬롬이죠. 그 샬롬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그 영향이 큽니다. 물론 구약 성경 전체가 샬롬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개했고요. 누굴까요? 왜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을 제가 소개할까요? 예, 권영 선생님의 어머니 안계순 여사입니다. 예, 권영 선생님은 안계순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권영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권영 선생님의 아버님은 참 좀 죄송하지만 한심한 분이에요. 노름하고 돈도 제대로 못 가져오고 술 먹고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자식 금기하려고 엄청 고생을 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권영 선생님은 어렸을 때 가장 정서에 영향을 받는 게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데려오지 못한 둘째 아들 목생이라고 주셨습니다. 권영 선생님은 얼굴 못 본 그 목생이라는 15살 아들을 못 데려왔어요. 일본에 갈 때. 일본에 자식들을 다 데려왔는데 그 목생이 한국에서 죽었다는 얘기 듣고 나서 목생아 하면서 막 울면서 타령을 울면서 바느질을 했어요. 집에서. 권영 선생님은 그걸 보면서 그 슬픈 영서가 자기를 이렇게 영향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작품세가 약간 좀 슬픈 이유가 어머니 영향 받았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또 권정선 선생님을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그 고생하고 안계순 여사. 그래서 어머니 계시는 그 나라라는 시까지 쓰셨잖아요. 그래서 안계순 선생님을 어머니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레오 톨스토이. 예. 근데 톨스토이는 권정선 선생님뿐만 아니라 신학자 김재준 목사님도 톨스토이에 영향받고 이분은 문학과보다 그 사상에서 굉장히 신학자, 문학자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분이 그 귀족이에요. 귀족입니다. 근데 자기 땅 그 농노들한테 다 나눠주고 다 신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톨스토이 얘기를 하면서 한 여인과 만나서 검은 바위가 파뿌리 될 때까지 엄청 싸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재산 다 나눠주고 해방시켜주니까 엄청 싸우겠죠. 그래서 바로 그 샬롬을 실천한 거죠.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그 신도 있는 곳에 사락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작품을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바로 그 작품에 샬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 가난한 사람들 돕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나 지나갔어 너 몰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작품인데 권정 선생님도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이 작품에 거의 비슷해요. 그 작품에 바로 그 작품을 얘기했고요. 권정 선생님 전체 작품이 톨스토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자, 누굴까요? 이원수야가 아니고 예, 이온수 선생님. 옆에 분 누굴까요? 듬북새 너네 김순애 울고 그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년문사가 연애 결혼의 편지로 그 10대가 그냥 머리도 피도 안 마르실 때 그 조그만할 때 이제 서로 편지 연애해서 결혼까지 한 분인데 사모님이 김순애 여사예요. 왜 이원수 선생님을 제가 소개했냐면 197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제가 자꾸 잃어버려요. 하여간 무슨 치마 엄마 아시죠? 두루마기 치마 엄마죠. 그 작품 올렸을 때 이분이 딱 단성적으로 뽑았습니다. 그 세 편을 놓고 굉장히 고민했대요. 근데 그 중에 딱 뽑았습니다. 근데 사실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것은 작가로서 이름을 떨치느냐 이전보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왜냐하면 상금 받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이원수 선생님과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이원수 선생님에게 영향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슷해요. 둘 다 리얼리즘이에요. 물론 이제 판타스틱 동화가 두 분 다 있지만 그보다는 어려운 어린이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작품이 이원수 선생님도 있고 권정생 선생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 이원수 선생님 영향 받았어 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두 분 다 삶의 현실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어린이들의 현실 그대로 반영한 리얼리즘 작가라고 봅니다. 굉장히 스승님으로 섬겼습니다. 아니, 존경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 자, 누가 이원수고 누가 권정생일까요? 다 같이겠죠. 예, 이게 뭐냐면 당선 소감 그리고 심사평 소감인데요. 자, 뒤에 나옵니다. 무명 저고령 엄마. 한번 목소리 좋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예. 이경 형님 목소리 좋잖아요. 아, 이경. 자, 그럼 한번 읽어주십시오. 응모작이 많았던 만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작품도 많았다. 여기서 무명저고리와 엄마를 당선자로 정하면서 일곱 남매를 낳게 되면서 일생을 두고 명백침략과 전쟁 후에 그 자식들을 빼앗기고 혹은 잃어버리는 그 슬픔을 시종여행하게 시적인 영향, 상징적인 표현을 해가면서 감동적으로 끌어간 점을 높이 보았으며 우리나라 모성의 한 전형을 귀히 여겼기 때문이다. 약간의 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즉 시간적 관계가 정확성을 잃고 있다는 점. 그러나 상징적인 점에서 그것을 용납기로 했다. 예, 중간에 점점점은 뭐냐면 제가 중간에 좀 생략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작품이 있었는데 너무 고민을 했다. 누구 작품은 어떻다 이렇게 평을 하신 건데 그건 다 빼고 제가 이제 권정수 선생님 평가만 작품 평가만 올린 겁니다. 저희 그 무명 저고려 엄마 읽어보셨죠? 어떻게 이런 작품 썼을까? 저는 못 써요. 전 죽어도 못 씁니다. 한 줄 한 줄 시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압축된 문장에 시 같은 문장인데 약간 한강의 소설 같은 느낌이죠. 그분들 시적인 문체를 쓰시는데 권정수 선생님이 한강 이분의 큰 선배님 되시겠습니다. 보니까 그 압축의 시 같은 문장에서 그 동화를 쓰셨죠. 누가 봐도 그거는 신춘문예 깜이죠. 근데 보니까 이분이 약간 좀 역사적인 사실에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냥 그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때부터 권정수 선생님은 이원수 선생님과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원수 선생님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살던 고향은 나의 고향 몸이 원래 내가예요. 원래 근데 고향의 몸이 가장 유명하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권정생 이해. 보통 권정생이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예? 몽실. 예, 제가 물어보니까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몽실언니 아세요? 알지요. 강아지똥 아세요? 그럼 알지요. 이제 강아지똥보다 몽실언니를 더 많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권정생의 이라는 이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권정생 하면 몽실언니 작가, 강아지똥 작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뭐냐면 어떻게 연결하냐면 어린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문학 작품을 남겨준 어린이들의 친구.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그냥 뭐 다른 아동문학가 안 그렇습니까? 저도 꿈을 주고 싶은데 보통 아동문학가들에 대한 이해 이상에 들어가지 못한 그냥 표면적 이해라고 보고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이해가 이거예요.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자발적인 관점을 선택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 쓴 다시 읽을게요. 엉켰습니다.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쓴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그래서 이 권정수 선생님을 성자라고도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봐도 조금 더 심도 있는 이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를 깊이 알면 자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권정생은 전사였다.
그는 살아 숨쉬는 동안 생활이라는 최전선에서 그가 보고 듣고 알고 겪은 모든 모순과 부딪히며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다. 그의 동화는 세상을 예쁘게 포장한 선물 세트가 아니다. 그는 탐욕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이 세상의 전복을 꿈꿨다. 이 세상의 한 구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대한 반역을 꿈꿨다. 욕망의 체제인 자본주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무욕, 절제, 가난을 무기로 전면 대결했다. 갑자기 좀 쌀벌해지죠? 전복을 꿈꿨대요. 갑자기 좀 무시무시해집니다. 여기 갑자기 시험에 들 분 안 계시죠? 아우, 나 더 이상 안 볼래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자, 사모님 뒤에 이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읽어주세요, 사모님. 예, 옆에 사모님 저기. 예. 가난하고 늙고 병든 아동 문학가는 이 사회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아닙니다. 그는 매우 위험하고 불온한 사상가였고 반역자였다. 위대한 부정정신의 소유자였다. 예, 이대근이라고 하는 그 분이 말씀하신 건데 불온한 파상가 좀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자수에서 광명차자의 그 대상 주인공 그 전에 뭐 거의 옛날 빨갱이 얘기 같죠? 갑자기 권쟁성이에서 굉장히 좀 소화하기 좀 힘든 권쟁이 나가는데요. 예, 저기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위험한 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7, 80년대 대공분실에 안 끌려갔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분은 딱 봐도 오늘 내일 하실 분인데 가서 당신 말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버했습니다. 만약에 끌려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꽝 하면 어떻게 되려고.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누가 봐도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데 그건 끌려가지고 고문하도 무슨 책임을 지려고 끌고 갔겠냐 이겠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그 권정 선생님은 좀 다행이에요. 이 정도 사상이면 진짜 끌려갈 만했습니다. 사실 그 몽실언니는 여러 장면이 가위질됐었어요. 지금도 그 몽실이와 그 편지 교환을 했던 빨치산 오빠 얘기는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빨치산 얘기잖아요. 예, 사실 권정 선생님 작품이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웃으면서 대학원생들 논문 발표할 때 그 얘기해요. 주제 잘 선택하세요. 저 권정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쓰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분의 삶과 사상이 막 투영되니까 어쩔 땐 쓰다가 쉬어야 돼요. 네, 굉장히 이분은 불편한 작품입니다. 예, 이제 조금 심도 있게 읽으신 분들은 그의 문학 작품 불편하다고 얘기를 딱 합니다. 이게 맞아요. 자, 밑에 우리 사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행복했대요. 식의 해피엔딩이 하다가 슬픔을 그대로 보여주는 권정생은 많이 불편했었다. 여자는 무거운 주제를 쉽게 풀어내면서 헛된 희망보다는 오늘을 씩하게 살면서 가져야 할 진짜 희망과 진짜 위로를 권정생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예, 이분 사실 강영수 선생님은 저희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 구입해서 그 밑에 있잖아요. 독자 이렇게 뭡니까 남기는 거에서 알라딘에서 이렇게 남기셨어요. 정확하게 보셨더라고요. 원래 동화가 공주와 왕자는 결혼해 행복해서 살았대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결혼하고 지지고 볶고 살았대요. 부부싸움의 때는 절대 안 나옵니다. 복 받고 끝나는데 권정 선생님 작품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끝까지 가난하고 끝납니다. 힘든 사람은 끝까지 힘들고 끝나요. 인생이 반전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근데 주체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서 살아가는 게 권정 선생님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끼리 상호 부주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진짜예요. 아니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오늘 갑자기 제 삶의 반전 없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와 지금의 젊으면 전 기적이라 그래요. 중학교 때 그렇게 왕따와 학폭을 당했던 전데요. 아내가 그래요. 나 그래 고향 가기 싫다 그래요. 옛날 애들한테 그렇게 당했던 게 기억난다. 그럼 지금의 당신은 그때랑 다르다. 맞죠? 물론 저도 반전이 있지만 하지만 저도 서서히 이끌어온 삶입니다. 오늘 갑자기 출세해서 그냥 왕자가 되고 공주는 전혀 없고 끝까지 고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여기 주인공들은 끝까지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삶 그대로 보여집니다. 우리 삶에 반전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돕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슬픔 경험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권정 선생님의 작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동화는 슬프다. 그러나 절대 절망적인 것은 없다. 내가 쓰는 동화는 그냥 이야기라 했으면 쉽다. 서러운 사람에게 남이 들려주는 서러운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 유한이 된다. 그것은 조그만 희망으로까지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러운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 예, 맞아요. 나의 동화는 슬프다. 그러나 절망적인 것은 없다. 예,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샬롬이고 슬프지만 절망 없습니다. 끝까지 살아요. 자, 이 정도 이해하면은 그래도 권정생 선생님에 대해서 한 80%는 이해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난 왜 동화를 쓰게 되었는지 나 자신도 모른다. 언제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누구나 가슴에 맺힌 이야기가 있으면 누구에겐가 들려주고 싶듯이 그렇게 동화를 썼는지도 모른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권정 선생님이 처음부터 나는 아동문학가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성장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분 진짜 천재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이 문과였을까요? 이과였을까요? 이건 좀 어렵죠. 아니, 한번 손 들고 한번 말씀하세요. 자신 있게. 제가 생각하는 답이 있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본 이과가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천재예요. 이분이 이제 야학을 다니셨어요.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야학을 했는데 이분도 대학을 가려고 막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딱 쓰더니 이거 맞춰볼 사람 있냐 그러는데 권정 선생님이 뭐 1분 안에 딱 암산하더니 사요 딱 그러는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몇 시간 동안 끙끙거려가지고 간신히 풀었다. 이게 모 대학교 본고사에 났던 거다. 그 전도사님은 몇 시간 걸쳐서 고민해서 간신히 살을 했는데 이분은 암산으로 한 1분 하더니 사요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 이과였다. 시인 이상이 이과였잖아요. 서울대, 요새 말하면 서울대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정생 선생님은 사실 아동문학가가 아니라 공부해서 잘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삶에. 그래서 이분은 상황만 받쳐줬으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원장님의 선배님 되시지 않았을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나오셔서 아마 의사 선생님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전혀 안 받쳐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 하셨어요. 너무 아까워요. 진짜 천재예요. 7살 때 독학으로 일본어 깨친 분이거든요. 제가 보기 이과입니다. 근데 뭐 청구까지 여쭤볼 거예요. 선생님 이과였어요? 문과였어요? 나도 몰라 그러시겠죠. 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리에 가까운 정신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작은 부조리와 폭력 앞에서도 깊이 분노하고 슬퍼했다. 그것은 권정생 자신이 일생 감당해야 했던 육신의 고통을 견디는 것을 제외한 대다수의 시간을 힘없고 약한 것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살았던 그의 작은 편인 얘기였다. 예, 작은 부조리와 폭력 앞에서 깊이 분노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권정생 시작. 권정생은 우리 현대사가 개인에게 강요한 순환을 조금도 비껴가지 못한 철저한 피해자였다. 그는 일생토록 아팠고 아픔 속에서 기도하며 견뎠다. 권정생은 그 속에서 사람 살의 근원적 문제로부터 조금도 이탈하지 않는 철저한 구조를 살았던 것이다. 예, 권정생 선생님은 진짜 현대사에서 나오는 그 어떻게 보면 역사가 확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권정생 선생님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경험했습니까? 아니 다 경험하고 다 고생했는데 왜 권영 선생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권영생 선생님의 삶을 보세요. 그 정도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깡통 차고 나가서 구걸 하든지 자살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구걸도 안 하고 자살도 안 하고 이 모진 고통을 문학으로 승화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가장 가까운 정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영생 작품들에는 쉽게 드러나는 표현적 특징이 있다. 그것은 주인공들 대부분이 벙어리, 바보, 거지, 장애인, 외로운 노인, 똥, 지렁이, 구렁이 등 정상인들로부터 멸시받거나 그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이다. 그것은 전략으로 설정된 것이라기보다는 권영생 자신의 생활 환경과 기질, 일상적 관심이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면서 생긴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예. 문학이 주인공들이 이래요. 자, 이제 편합니까? 막 뭐 따뜻하고 감미로운 막 그런 달달한 문학 아니죠. 주인공이 벙어리, 바보, 거지, 장애인, 외로운 노인, 똥, 지렁이, 구렁이에요. 엄청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이 권정생 선생님 책이라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지갑을 연대.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닐 텐데. 그것도 저기 뭡니까 그 서울 강남의 대치동. 그 어머니들 그렇게 또 잘 사준대요. 아니 그쪽 대치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자식들 예류대학 가기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 마인드와 이 권정생 선생님 안 맞을 텐데. 근데 이거 좀 이따 또 얘기할게요. 자, 권정생의 작품에 등장한 인물들은 정창인의 시각에 보면 낮은 곳에 처해 있지만 모두 지순한 성정의 소유자들이다. 즉 권정생이 볼 때 힘없고 약한 존재들은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이 그들을 닮아 낮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모험적인 삶의 지표이다. 예, 낮아요. 천해요. 멸시받아요. 배척받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강남 어머니뿐만 아니에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모든 어머님들이 자녀가 서울대, 연대 가기 원해요. 자, 근데도 권정생 선생님 책을 사줘요. 근데 권정생 선생님은 양보하면서 사세요. 컨닝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면은 이 힘든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들이 책을 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권정생의 작품 중에서 비교적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대표적으로 분류된 작품들 공통적으로 자기 희생을 담고 있다. 예, 강아지똥. 그렇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 하느님의 눈물, 그 도리토끼. 낮은 곳에 처한 인물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 불행한 운명을 이겨내고야 마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권정생이 특별한 작가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 희생은 권정생이 창작 활동을 통해 구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이다. 권정생에게 자기 희생이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궁극적 질문의 대답이다. 예, 자기 희생. 이거 불편해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야 돼, 대기업 가야 돼, 유학도 가야 돼. 근데 자기 희생하래요. 이게 도덕책에서는 자기 희생이 맞지만 기독교 성경에서는 자기 희생을 말하지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지만 이 쌀벌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기 희생했다가는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근데 권정생 선생님의 이 자기 희생은 진짜 진리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그 사장님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권정생의 삶과 문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삶과 문학의 핵심에는 종교성과 사랑의 원리가 있다. 그는 지난 100여 년간 풀이복진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려는 일념으로 일관되게 해왔다. 그의 삶과 문학의 세계는 진리에 가까이 가기 위해 분투해온 한 인간의 정신이 일궈낸 가장 진실한 기록이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산업화 사회에 들어오면서 잘 살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69년대에 태어나서 70년대 말부터 76년부터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저 때는 그래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어요. 어머니가 계란 프라이 위에 깔아줬습니다. 저희 형이 그래요. 저희 형이 58년생인데
아, 어쩌다 계란프라이가 밑에다 숨겨갔대요. 그러니까 58년에 태어난 사람은 69년 태어나면 이렇게 문화가 달라요. 가끔 고기 먹었어요. 물론 못 먹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왜냐하면 70년대부터는 밥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근데 권정순 선생님은 70년대 들어서면부터 많은 것이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따뜻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쌍막해지고, 틀리지 않아요. 산업화의 어떤 이면이죠. 그 지난 100년간 우리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이 문학에서 그 얘기하는데, 아니 그 70년대 그 산업화 발전 그것도 부정해요. 부정해보다 굉장히 비판해요. 점점 불편합니다. 예, 아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의 삶과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삶과 문학 세계는 진리에 가까이 가기 위해 분투해온 한 인간이 정신을 길고어낸 가장 진실한 기록이다. 예,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권정선 선생님의 작품을 보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사주는 거예요. 물론 포면적으로 내 아들 인류대학 가기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 압니다. 어떤 부모도 알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이 뿌리는 이거야 해서 부모님들이 사주는 거예요. 자, 저도 그래서 이분을 계속 연구합니다. 자, 어린 시절의 권정생입니다. 동그라미인데 이 얼굴이래요. 나는 이쁘장하죠? 근데 권정생 선생님의 얼굴 하면 참 잘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젊었을 때 뭐 나름 괜찮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 권정생입니까? 자, 오른쪽은 누굽니까?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모르실 거예요. 오기훈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예, 부산에서 재봉기 가게에서 그 고생할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이 오기훈 이 친구가 자살했어요. 그게 참 50년대 말인데, 이때가 너무 기가 막힌 진짜 울컥하는 말도 안 되는 시대였다는 게 오기훈 자살하고 최명자라고 성경과 찬송을 주면서 정신을 꼭 교회 다녔던 최명자를 서울 가서 창녀가 됐습니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았어요. 80년대. 절친한 친구는 자살하고 자식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던 친구는 서울에 가서 창녀가 되고.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는 작품을 두 친구를 생각하면서 썼다 그럽니다. 오기훈 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한 사람은 자살하고, 예, 권정선 선생님은 온몸에 병이 들어서 고향으로 왔습니다. 둘이 그렇게 책을 많이 빌렸대요. 잡지 빌려다 읽고. 그래서 여선생인가 이런 글을 써서 투고도해서 이제 그 학생 잡지에 실렸다고 합니다. 이때 그 권정선 선생님이 굉장히 흡입하듯이 글을 많이 읽었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병을 더 얻었어요. 왜냐하면 잠자기도 힘들어요. 12시 넘어서 자는데 한 5시는 일어나야 돼요. 한참 자야 될 10대에 그렇게 살으니까 먹는 것도 변변치 않은데 이게 늑막염이 시작돼가지고 나중에 전신결핵이 됐지요. 그 공부하고 싶은 욕구, 정말 공부하고 싶었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채운 겁니다. 그래서 몸이 더 안 좋아졌죠. 예, 75년 제1회 아동문학상을 받을 때인데요. 아까 우리가 초록빛 바닷물에 왜 불렀을까요? 예, 박경경 선생님이 양복점을 되게 좀 크게 하셨대요. 그 사모님은 교수님이셨고 굉장히 부자라서 박경경 선생님이 그 아주 고급 양복을 이렇게 올라올 때 입고 딱 보냈는데, 그냥 딱 걸어만 놓고 이분은 시골에서 배선 주고 골덴 바지 사 입고 고무신 입고 딱 이러고 올라왔습니다. 가지고 사람들이 헐, 이거 뭐야? 이게 뭐냐면 권정선 선생님을 굉장히 형용했던 이현주 목사, 이분도 작가예요. 이분은 그런 말을 해요. 야, 서울 놈들한테 한 방 먹였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감 얘기하니까 저희 고향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제가 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정신적으로 좀 떠듬떠듬하고 그냥 내려가셨다고 해요. 그 유명한 작가 맞습니까? 딱 보시면 이런 분 우리 옆집에 사시면 이분이 그 유명한 작가래 인정하시겠어요? 안 믿어지죠. 저도 못 믿을 것 같습니다. 자, 80년대 권정생 같은데 어때요? 이때는 뭐 꽤 좀 알려졌을 때입니다. 이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영 예, 근데 이런 분인데 이렇게 사셨지만은 이분의 정서가 그렇게 대단했다는 겁니다. 애국자가 없는 세상이라는 시, 전 너무 기가 막힌 시라고 봅니다. 바로 이럴 때 수많은 아이들은 선생님을 쫓아다니고 이야기해 주세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했고요. 바로 70년대, 80년대 모르겠습니다. 약간 너무 모릅니까? 세련되지 않으신, 너무 자연적이신, 또 삐쩍 마르고 그런 모습이라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자, 이현주 목사라고 있죠? 사실 이현주 목사가 더 먼저 이렇게 동화 작가로 등단한 분인데,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은 형 엉아엉아 그러면 쫓아다녔어요. 다 큰 사람들끼리 거의 엉아엉아한 수준으로. 근데 이렇게 현주야, 보고 싶은 동생 현주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너 왜 갑자기 형님이라 그래? 그러지 마. 그러면서 형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참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동생인데 친구처럼 지냈던 그런 관계입니다. 소개했고요. 자, 예, 아까 종직이 집사님으로 유명하시죠? 가보니까 옛날 일찍교회는 다 없어지고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이 노란 건물도 아니에요. 지금 또 벽돌 건물로 졌고요. 옆에가 바로 권영 선생님이 거했던 집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도 없습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종.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예, 맨손으로 하셨대죠? 겨울에도 이렇게 하지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자, 주일학교 선생님이죠. 어디 계세요? 주일학교 선생님? 저 삐쩍 마른 분 한 분 있죠? 가운데. 예, 진짜 인기 짱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60년대 초. 60년대 초에 혹시 초등학교 다니신 분 계십니까? 원장님 초등학교 때 몇 년 노셨습니까? 예. 바로 그 세대. 혹시 저기에 원장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의 아니시죠. 예. 자, 제가 왜 멀티플레이어 인기 교사라고 했냐면요. 이 권영 선생님은 재봉기 상회에서 일하면서 재봉하는 법도 알고 옷 만든 거 이걸 다 배우셨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손가락 인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고요. 촛불 같은 걸로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구경해요. 스타예요. 왜? 그 깡시골에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볼 게 없으니까 권정 선생님이 인형극 한다 그러면 다 모여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면 시골의 스타였습니다. 최고 인기. 마음에 동화 작가로서의 그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게 해줬겠습니까? 예, 성도님들하고 같이 찍었고요. 자, 우리 작곡가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권정생의 나이 19세이던 신장 하나를 수술을 하였고 12월에는 방광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였다. 검은색이 얼굴색이 검고 비정마른 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치 귀신 같다고 소리를 했으나 어린이들은 새벽임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거주하는 예배당 부속 극담집으로 몰렸다. 여름에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우풍이 불어 그의 방에는 생쥐 들어와서 함께 지냈는데 어린이들과의 생활, 생쥐 개구리 등과의 생활은 권정생님에게 소재가 됐다. 사실 권정생이 먼저 어린이들을 사랑했다기보다 어린이들이 먼저 권정생을 사랑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권정생의 작품에 어린이들에 대한 사랑과의 뜻함이 들어있는 이유가 이건 사실 제 얘기입니다. 이래서 먼저 사랑받을 것이라는 제 추측인데 맞는 것 같습니다. 권영 선생님이 65년도에 방광과 신장을 다 신장 2달 떼면 죽으니까 사실 하나도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평생 인공 그렇게 이제 소변도 그렇게 보시고 결혼도 포기하셨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부부 생활할 수 없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집도하는 의사가 아유, 당신 2년만 더 살면 이 고통 끝나니까 그냥 참으라 그랬대. 2년밖에 못 산다고. 근데 간호사는 아저씨 6개월밖에 못 살아요. 더 길면 말았어. 그러니까 이분은 최장 2년, 최단 6개월 예상인데 20년이 뭡니까? 40년 더 사셨죠? 그래서 제가
이분 하나님 섭리를 오래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어떤 세미나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질문을 해요. 아니 그것도 40년 산 게 이번에 복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는 그 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분은 40년 사신 게 복이 아닙니다. 조금만 글쓰면 각혈하고 소변에 피가 나오고 이게 무슨 행복한 삶이냐. 40년 동안 엄청 고생한 분입니다. 그 얘기를 했죠. 이분은 축복이 제가 볼 때 축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평안 데려가신 게 더 행복일지 축복일지 모르지만 이분은 40년 동안 더 귀한 일 하셨죠. 자, 아이 그 170이 넘었는데 키가 몸무게가 40kg가 안 됐대요. 수술하고 나서 해골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 시커멓게 사람들이 저 귀신인가 봐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은 모여가지고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막 그 우풍이 도는 그 교회 문간방으로 오는 거예요. 애들은 뭐 새카만 선생님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옛 이야기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했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당시 자신과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쓴 동화가 검둥 바가지 아주머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작품 나왔고요. 자,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율동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아유, 권정선 선생님이 그 율동하는 모습 우리 상상됩니까? 제가 이 사진 찾으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뒤졌는데 그 재단의 사진이 몇백 개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옆에 이거 있죠, 종이. 저도 주일 염상학교 때 저걸로 이렇게 궤도로 배웠던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아십니까? 여름학교 교가 저걸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막 이렇게 옛날 소식 나오시죠? 일단 나오고 권전 선생님도 그거 하신 거예요. 흰 구름 뭉게뭉게 하신 선생님이에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권전 선생님의 삶에서 굉장히 그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자, 원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권정생은 우리 현대사가 개인에게 강요한 순환을 조금 더 문제가 있는 철저한 피해자였다. 그는 일생도록 아팠고 아픈 속에 기도하고 견뎠다. 그에게 허용된 유일한 노동은 책 읽기와 글쓰기밖에 없었다. 권정생은 그 속에서 사람살이의 근원적인 문제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철저한 구도자로 살았던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맞아요. 일제강점기로부터 월남 전쟁 이후까지 역사. 이분은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 월남 전쟁을 다 겪었어요. 두 가지는 직접 몸을 겪었고 월남 전쟁은 이웃집 할머니 아들이 가서 전사하는 그 슬픈 사연 편지 대피를 해주고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누런 피지로 왔어요. 평소엔 어머니 저는 대안의 사내로 열심히 베트콩을 때려잡고 있어요 하는데 누런 피지 왔어요. 전사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막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통곡한 걸 다 봤어요. 이런 걸 그래서 이분은 바로 그 전쟁을 다 겪은 우리 현대사 걔네에게 강요한 수나 조금 더 피하지 못한 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명저고리 엄마는 바로 이분이 살아왔던 역사를 쓴 거죠. 물론 그 전에 동학전쟁 얘기는 딴 얘기지만, 자 태평양 전쟁 권정생 선생님은 1937년도 동경근교 빈민가 15에서 태어났고요. 7살이 아니라 9살입니다. 7살인가 헷갈리는데 저거는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제가 7살 맞네요. 74년 한 해에 하루도 빠짐없이 공습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막 자다가도 막 부모님 손잡고 막 뛰쳐나가야 돼요. 학교에서 우다랑탕하면 수업 중간에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방공호에 숨어보면 벌써 폭격이 내려서 집들이 불타고 그런 걸 다 봤어요. B29가 하는 거를. 이분은 그 전쟁의 참담함 속에서 아이들과 지냈는데 일본 아이들과 조선 아이들이 그렇게 또 친하게 지냈대요. 뭐 겉으로는 뭐 반목도 조금 있었대요. 어른들 때문에. 그래도 별로 민족 감정 없었다고 합니다. 둘 다 가난한 처지예요. 그 어렸던 시절의 자전적 소설이 슬픈 남학 이거 꼭 읽으십시오.
이건 꼭 읽으셔야 돼요. 슬픈 남학신. 자, 이 시기는 권영 선생의 문학 정신의 근간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 선생님이 이제 팔라고 헌책 같은 거를 길거리 주워와요. 뭐 찢어진 것도 있고 막 타는 것도 있었는데 그걸 혼자 읽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일본어를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한 왕자, 이솝 이야기, 그림 동화집, 빨간 양초와 잉어 읽었는데 행복한 왕자 아시죠? 바로 이게 이분의 어린 권영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이 영향을 오스카 와일드 영향도 받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스카 와일드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분의 문학은 한국 전쟁. 한국 전쟁은 선생님의 삶의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극단적인 반공주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게 맞나? 반공이라는 이름은 서로 죽이고 실종되고 이런 걸 다 봤어요. 학교에선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하는데 이게 맞나라는 의문이 든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역했던 사람들이 죽는 걸 끌려가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몽실 언니 그 작품이 나오죠. 그리고 이분은 그 중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왜? 어머니가 중학교 진학시키려고 16살에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중학교 진학시키려고 어머니가 엄청 고생해서 돈을 모아서 황소 한두 마리 살 만한 돈 만들었는데 한국전쟁 끝나고 이게 통합팽창 일어나면서 이게 100분의 1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염소 한 마리도 못 살 돈이 돼서 이때부터 어떻게든지 고학을 해서라도 돈을 벌으려고 떠돌아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늑막염이 생기고 이렇게 전신결핵이 됐습니다. 이분은 그때부터는 이분도 배우고 싶었는데 상급학교 진학은 이제 못하게 됐고 생존 자체가 아주 그냥 이게 이분에게는 굉장히 그거 자체가 이제 장담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 전쟁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권정선의 선생님의 삶은 단단히 어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어그러진 삶이 권정선 선생님을 작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을 소재로 쓴 작품이 참 많아요. 자, 6.25 때는 피난을 갔다 돌아오니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민군 만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자 인민군이 찔레꽃 노래도 잘 부르고 디딜방아로 쬐어주고 시간만 있으면 밭도 매주고 먹을 거 있냐고 나눠 먹고 그러는데 그래 좋았는데 왜 인민군 나쁘다고 그래야 하나? 그리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전우라는 그 나시찬 주연 그 나시찬 소대장님 김일병 뭐 이거 아시죠? 그거 보면 인민군 참 나쁜 놈들이잖아요. 막 죽이고 쏴라 그러고 근데 저는 그렇게 반공 교육 받고 자라는 알고 보니까 제가 좀 이런 면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쏴라 이런 인민군도 있지요. 근데 이런 인민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권영 선생님이 피난 갔다 오고 와서 마을 사람들과 경험하면서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몽실 언니에 있죠. 몽실 언니의 그 인민군 언니가 몽실이에게 먹을 거 주면서 몽실이가 인민군 언니한테 그 인민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니까 중요한 얘기 해주죠. 인민군이나 국군이나 사람과 사람 만나면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군복을 입고 만나면 서로 죽이게 돼. 이런 얘기 해주죠. 정말 그 아름다운 이야기 같습니다. 있죠? 몽실아 사람 누구나 처음 사람도 사람 만났을 때 다 착해서 사귈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분이나 지위나 이득을 생각해서 만나면 나쁘게 된단다. 국군이나 인민군이 서로 만나면 적이기 때문에 죽이려 하지만 사람으로 만나면 죽일 수 없단다. 이것도 원래 처음에 그 나라에서 가이질한 대목이에요. 이것도 가이질했어요. 근데 책으로 나오면서 다시 나왔죠. 예, 문학에 나오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첫째 위로예요. 하느님은 쓸데없는 물건 하나 만들지 않으셨어.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쓸 거야. 저 굉장히 위로받아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30대 때 그 뭡니까 그 안소니 퀸하고 젤소미나가 나오는 영화 아시죠? 길. 따다단 따다다 아시죠? 그 젤소미나가
그 안토니오인가 툭하면 그 안소니킨을 자꾸 승질 건드려 가지고 결국 맞아 죽는 친구 있죠. 이 사람한테 젤소미나가 이 사람이 이 젤소미나한테 위로를 해요. 젤소미나가 난 너무 못났어요. 나 왜 이렇게 살죠 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젤소미나 그러지 말라요. 뭐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기 나오는 대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생각에 아 더빙 그 번역하신 분이 일부러 저렇게 넣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러는 땅 투기꾼의 더러는 실수의 주의자에게 얼마나 이용당하며 살려왔던가. 시달렸다. 아, 맞아요. 지금 중독이 그렇게 선교사를 핍박하잖아요. 저것 때문에 그렇대요. 이가 갈린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때. 그날 때문에 이가 갈려서 기독교라면 중독에서 아주 싫어한다 그래요. 틀린 말 아니죠? 참 예수님 많이 시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발적인 가난. 그 사람 평생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것을 못 봤어. 만날 검정 고무신만 신었는데 죽을 때까지 몇 개나 신었을까?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부녀의 김치라도 해다 주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갖다 주라고 했어. 참 겸손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지 예수가 따로 없었어. 그래서 권정 선생님을 저는 작은 예수라 그럽니다. 권정 선생님하고 선후배 관계 되신 분이 얘기한 겁니다. 돌아갔을 때 정선이 진짜 천사였어. 예수였어.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권정생의 남편과 종다리 아저씨의 동생은 종다리 아저씨 가족은 자신들의 모자 끝없는 소유를 나누고 이양강을 숨기지 않은 불자이들 마지막 남은 흑백이로 다투고 종다리 아저씨 가족은 모자를 사용해 마을의 사람들로부터 숨기고 공정을 얻는 종다리 아저씨에게 다양한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쓴 게 있는데요. 중다리 아저씨 가족은 모자른 사람들이라고 막 이라고 뺐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없인 얘기 받았어요. 불쌍해. 중다리 아저씨를 장가들여 보내줬는데 시장 나가서 좀 비슷한 아주머니 모셔서 결혼시켜줬대요. 근데 이분은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데 그냥 자기보다 비싼 사람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나눠주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늘 행복해 웃고 다니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 하면서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찡그리고 살고 중다리 아저씨는 웃고 사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고 누가 가난해요? 우리의 패러다임 바꾸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고 누가 가난한 거야. 누가 현자고 누가 우매한 거야. 우리 생각 바꾸는 거예요. 제가 30대 때 고향이 충주인데 충주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어떤 30대 청년과 20대 청년 형제가 하면서 이렇게 그 횡단보도를 건너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형제가 또 잘생겼습니다. 형은 17살인가 그랬고 동생은 9살인가 그랬습니다. 그 바보 형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그 꼬마 너무 귀엽다고 데려와 살고 싶대요. 그러니까 제가 누나 그럼 데려와서 동생 삼아 그랬더니 그 오빠 맨날 와서 징그럽다는 거. 그 오빠가 맨날 와서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렇게 잘생겼는데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그 형제가 둘이 하고 웃으면서 막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 보니까 제가 갑자기 너무 불쌍했어요. 어른 돼서까지 저렇게 사는구나. 어떡하지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가 뒤통수를 딱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한 거지? 저분들은 웃으면서 자기의 천국에 살잖아요. 저는 온갖 고민에 찌들어서 이러고 다니는데